자, 이제 슬슬 시간이 돼가는데 오늘 소식들을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팩트 위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정확한 소식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대만중앙은행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실 텐데 이따가 설명드릴 때 실망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중앙은행 소식은 그 어디에도 리프사 솔루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 썼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여요. 그러면 대만중앙은행은 도대체 왜 XRP와 팩토리 전문 채널이라고 하는 팩토리가 왜 굳이 리프사 관련 없는 거를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이 가는 방향성은 굉장히 리프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설명드린 리플 에피소드 드랍 12편에서도 드림나우가 나와서 그 설명을 했었죠. 중앙은행들과 리프사가 어떻게 협력해 가고 있고, 리프사는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어떤 거를 바라는지, 어떤 작업을 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리프사 입장에서 중앙은행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나왔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프사한테 중앙은행이란. 당연한 얘기겠죠. 리프사는 뭐 비트코인처럼 현대 금융 시스템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어, 이게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을 돕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현대 금융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단점으로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든 솔루션, 우리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으로 돈이 인터넷에서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함께 걸어나가겠다고 손에 손잡고 가는 거죠. 리프사의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따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호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9시가 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낸스 소식 같이 볼까요? 바이낸스는 어떤 소식인지 여러분들 이미 기사로 보셨으니까 해킹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게 있거든요. XRP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낸스 홈페이지 가면은 공지가 나와 있겠죠. 바이낸스 뉴스에 나와 있겠죠. 여기 있네요. 최근 뉴스에 침해 사고 당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 함께 보도록 하시죠. 약 12시간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해킹 사고를 당하고 나서 바이낸스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킹 사고는 더 전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2시간 전이면 오전 9시쯤 되고요. 그리고 이 공지보다는 빨리 해킹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오늘 새벽이나 여기 시간이 기재가 돼 있긴 하네요. UTC 기준으로 17시 15분 24초니까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5월 8일 0시 24분쯤, 아니죠, 24분 아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9시간 더하면 26일이니까 오늘 새벽 2시 15분 24초에 바이낸스가 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을 쓰면은 해킹 사고는 언제 났는지 미지수, 시간은 미지수,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 본인들이 해킹을 당했다는 걸 인지한 거는 5월 8일 2시 15분 이쯤이고요. 그리고 5월 8일 오늘이죠. 09시쯤에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공지문이 바로 요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오늘 새벽 2시 15분에 본인들, 바이낸스 주장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15분에 해킹 사고가 발생한 걸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약 7시간 뒤에 이렇게 고객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보안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 발표까지 걸린 시간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나 걸렸어요. 사실 인지하고 나서 한 2시간 이내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공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네이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 정보보안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대응이 느린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한 2시간 이내에 그 뭐라 해야 될까, 히스토리 파악을 끝내고 나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나서 2시간 내로 공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공지가 느렸죠. 이거는 좀 대응이 느린 거예요,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대응이 빨랐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스캔 거래소 대비 빨랐던 거고, 그냥 정상적인 IT 기업 레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대응이 느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느렸어요. 굉장히 느렸고, 일단은 그 부분은 네이버 같은 대기업으로 봐야겠죠, 이제. 네이버 같은 IT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대응이 느렸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는 뭐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IT 기업이고 국내 최대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국내에 있는 IT 기업들이 정보보안이 잘 돼 있어요. 네이버가 아니어도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IT 기업이면 한 2시간 이내에 사실관계 파악하고 공지했을 겁니다. 한국이 약간 해외에 비해 떨어진다는 약간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IT 인력들 능력자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는 뭔가 해외보다 뭐든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IT 인력 진짜 고급 인력들이에요. 물론 이제 해외보다 못하는 점도 있지만 평균을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국내 IT 인력들 정말 고급 인력이에요. 물론 이제 연구 개념,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쪽은 제가 국내가 더 고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적어도 이미 알려진 기술력에 대해서 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적용하고 잘 쓰는지에 관해서만 논한다면 국내 IT 인력들 진짜 고급 인력입니다.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요, 정말로. 어쨌든 만약에 그런 우리나라든 해외든 고급 IT 인력으로 구성됐다면 제가 볼 때는 2시간 이내에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공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아쉽다는 점, 상당히 대응이 느렸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이제 바이낸스가 파악을 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에 이 침해 사고의 스케일, 그러니까 대형 침해 사고를 당했다고 되어 있네요. 라지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실생활에 좀 와닿는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신나게 털렸다, 그냥 다 털렸다, 홀라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라지 스케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홀라당 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오늘 새벽 2시 15분에 인지를 했고, 고객들의 API 키를 탈취를 했다고 하네요. 투팩터 코드, 야 이것도 크다. 이 FA가 아마 그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이 투팩터 어덴티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스마트폰의 OTP 어플, 그리고 뭐 지문 인식, 이거 2개 다중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코드를 털렸다고 하네요. 아마 이것도 다 바꾸라고 하겠다, 코드를 털렸으니까. And potentially other info, 그리고 그 밖에 잠재적인 것들이 털린 걸로 보인다고 하죠, 해커들에 의해서. 일단은 텔레그램 방에 제가 낮에 바빠갖고 자세히 못 보고, 이제 바이낸스가 사용자들이 해킹당한 걸로 보인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겠네요.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한 거네요. 사용자들이 당한 게 아니라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해서 유저들의 정말 중요한 정보들, API 키라던가 투팩터 인증 코드, 막 이 중대한 정보 다 침해당했네요. 이건 진짜 탈탈 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가 파악하기로는 해커가 사용한 방법은 다양한 테크닉을 쓴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피싱이면은 아마 바이낸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를 의미할 거고, 바이러스, 그리고 other attacks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추정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이죠. 뭐냐면 해커가 바이낸스 직원을 해킹을 했네요. 바이낸스 직원 PC 해킹해갖고 그걸 통해서 탈탈탈 턴 걸로 보여지고, 거의 이 공격 방법을 피싱이라던가 바이러스를 얘기한 거 보면은 확실합니다.
아마 바이낸스 직원들이 털려갖고 여길 통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BTC를 인출해가는 해킹 사고까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We are still 여전히 concluding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했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there may also be additional affected count. 아이고야. 지금 여기 부분을 봐서는 확실히 바이낸스가 아직 어떤 방법으로 쳐들어왔는지 다 파악을 못했다는 게 드러나네요. 네. 그러니까 해커의 침투 경로를 다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은 모두 확실하게 확인이 끝났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해커들이 본인들한테 침입을 했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직 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찾은 게 전부인지. 아직 우리가 찾은 거 말고도 해커가 들어올 수 있는 백도어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대응이 느리네요. 아니면 신중한 건가? 뭐 신중한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정리는 확실히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자, 더불어서 봅시다. 그래서 해커가 7000 BTC를 트랜잭션 한 번 안에 이거를 인출해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에 트랜잭션은 이 트랜잭션에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본인들의 BTC 핫 월렛에만 영향을 준다. 근데 이 BTC 양이 토탈 BTC 홀딩, 그러니까 본인들이 총 갖고 있는 거에 대략 2%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거꾸로 계산해 볼까요? 이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BTC 총량 X라고 하면은 곱하기 2% 한 게 7,00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100 곱하고 70만 35만 개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BTC 총량이 35만 정도란 얘기네요. 이 말에 의하면. 다른 월렛들, 그러니까 콜드 월렛이나 오퍼레이션 월렛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는 안전하다고 하네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출, 그러니까 해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실제 행동을 옮기기까지 굉장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킹의 흔적, 이미 해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키고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저거를 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죠? APT 공격해갖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해킹하는 거를 보통 APT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썼다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킹을 했어요, 직원을. 근데 기다리는 거죠. 성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실해질 때까지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거를 달성해서 완벽하게 해킹할 수 있는 상황, 그 환경을 조성할 때까지 들키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금을 해갈 때 본인들한테 얼럿이 떴다고 하네요. 얼럿이 떴지만 안타깝게도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저 7000 BTC를 인출하고 나서 바로 틀어 막았다고 하네요. 여기 써있죠. immediately. 그래서 바이낸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프 펀드를 쓸 거라고 하네요. 이 사고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사용자의 펀드, 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또 무슨 주장을 하고 있나. 그리고 AMA를 오늘 한 모양이네요. 바이낸스 CEO가 직접 몇 시간 내로 AMA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드린 거는 바이낸스 주장입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바이낸스가 일단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사건의 전말과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은 바이낸스의 그런 보안 수준에 대해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좀 상태가 좋지 않네요, 확실히. 왜냐면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네이버를 언급해서 좀 엔사라고 할게요. 그냥 엔사.
이미 네이버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N사라고 하는 거는 참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N사, 국내 모 포털 N사랑 비교를 자꾸 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긴 N사는 큰 벤처기업이니까 보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바이낸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N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웬만한 IT 기업이면 지금 제가 N사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다 어느 정도 이상의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내 웬만한 IT 기업과 지금 바이낸스의 정보보안 수준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이트온 해킹 당할 때, 네이트온이 아니죠, 싸이월드 맞나? SK 해킹 당할 때 싸이월드 맞죠? 맞나? 싸이월드 네이트온이었나? 싸이월드죠? 2009년인가? 하도 옛날이라 기억도 안 나요. 그죠?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잠깐만요, 2011년이었어? 2011년이었네요. 자, 이거 해킹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는 사실 이거보다 양호한 게 어떻게 해킹을 당했냐면, 지금 얘네는 바이낸스 직원이 피싱에 당했단 말이에요. 피싱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PC를 켜갖고, 자, PC 간단히 그릴게요. PC를 딱 켜갖고 컴퓨터 켰어요. 반짝반짝 하겠죠. 노란색을 펴놨게 반짝반짝 모니터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메일을 까봅니다. 이메일 했는데 이메일 왔어요. 짜잔, 당첨되셨습니다 하면서 아래 뭐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그건 거죠. 여러분 혜택에 당첨되셨어요. 지금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사은품이 돌아갑니다. 어메이징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직원이 이거 클릭한 거죠. 이게 바로 피싱.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런 피싱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 자꾸 네이버 얘기하네. 구글 이용자예요. 근데 갑자기 구글사에서 보낸 것처럼 메일이 온 거예요. 구글 계정이 해킹 당했습니다. 빨리 클릭해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막 하면서 메일이 왔어요. 이거 보고서 너무 당황해갖고 안돼, 내 구글 계정 어떻게, 빨리 클릭 패스워드 바꿔야지 이러고 클릭하다가 당하는 거죠. 사실은 해커가 보낸 낚시 메일이었다. 이런 거에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당해서 바이러스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 자, 이렇게 바이낸스는 당한 걸로 보여. 본인들이 여기다가 방법을 밝혀놨죠. 피싱이라고. 피싱은 분명히 해킹 방법 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재한 거 보면. 자, 근데 2011년에 SK가 해킹 당할 때는 어떻게 당했냐면은, 이거는 진짜 양반이에요. 오히려 SK가 해킹 당한 거 어떻게 당했냐면은, 봅시다. 사실 이것도 직원이 잘못한 거긴 한데, 잘못했지만 이거보단 양호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주는 백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죠. 뭐 문서 편집 프로그램처럼 다양하게 많이 있죠. 오피스라든가 한글이라든가 뭐 워드라든가. 자, 이런 것들만 원래 보통 규정을 쓰게 돼 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쓰면 안 돼요. 회사에서 인가해준 프로그램 이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보통 회사들 모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면은 막 여기다가 막 동영상 플레이어도 깔고 막 뭐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R집 같은 거, 압축 해제할 때 R집 많이들 쓰시잖아요. 뭐 반디집, R집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SK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SK는 직원이 R집을 깔면 안 되는데 R집을 깔았어. 이건 잘못한 거죠. 회사에서 인간 프로그램만 설치했어야 되는데 이거 깔았어요. 근데 해커가 어떻게 침투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거 조회도 나올 거예요. 저거 R집 서버 해킹했을 거야 아마. 보이시죠? R집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했죠. 기사로도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R집 서버를 해킹해갖고 업데이트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R집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누르잖아요. 근데 해커가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여기다 바이러스 심어서 이 업데이트를 하는 요 클라이언트들, PC들은 바이러스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SK 직원 PC가 바이러스 걸렸고 거길 통해서 DB까지 침투를 해서 개인정보 빼돌린 거죠. 다 빼나간 거죠. 자, 요거거든요. 얘는 적어도 피싱은 안 당했어요. 피싱 당한 게 사실 더 크죠. 그거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바이낸스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보인드 직원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바이낸스가 되게 막 대단해갖고 막 와 이런 거래소가 어딨냐 다 보상 우리 유저들의 자금은 안전하대 보인드 펀드를 이용해서 해결을 보겠다고 한다. 아 바이낸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보인드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SK 2011년 해킹 상황과 비교했을 때 더 되게 어리숙한 짓을 한 거예요. 바이낸스 직원들이 굉장히 어리숙한 짓을 한 겁니다. 불과 8년 전에 있었던 해킹 때도 이런 어리숙한 짓은 안 했는데 바이낸스 직원들 되게 실수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엄청난 잘못을 한 거다. 되게 어리숙했다. 예. 정보보안 측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의 정보보안 수준이 되게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피싱을 당했다는 거는. 그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네가 아직도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파악을 못한 걸로 보여갖고 뭐 더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다 확인을 할 수 있을지도 되게 궁금한데 예, 어쨌든 생각보다 저는 실망입니다. 바이낸스 세계 최고 거래소라고 맨날 바이낸스 CEO가 얘기를 해갖고 뭐 정보반도 잘 돼 있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대응하는 수준을 보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국내 IT 기업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IT 기업들한테 배우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보보안 관련해서는. 네, 되게 실망이에요. 네. 좀 거시기 하네요.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업비트가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업비트가 정보보안 수준에서는 진짜 몇 단계 위 아닌가 바이낸스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국내 IT 기업들이 저 막 예전에 그 해커들이 막 침투하려고 막 되게 노력을 하는 걸 대응하면서 정말 수준이 많이 컸거든요. 국내 IT 기업들. 그래서 오히려 한 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자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BTC 인출된 BTC 관련해서 이제 XRP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요 7,000개를 인출당하면서 이제 BTC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결 방식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해결 방식이 뭐 디테일한 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약간 함축적으로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은 롤백을 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롤백. 그러니까 이미 블록에 기록된 트랜잭션을 무효화 시키자는 거예요. 무효화. 어떤 걸요? 이 트랜잭션. 해커가 인출해간 이 트랜잭션이 원장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블록에. 근데 이거 자체를 롤백 시키자. 없던 걸로 만들자. 이 제안이 BTC 커뮤니티에서 이 바로 바이낸스 CEO한테 제안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가능해요. 되게 웃기죠? 없던 걸로 할 수 있어요. 이 트랜잭션을. 어떤 방법으로? 디테일한 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하드포크. 실제로 이 방법을 썼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뭐죠? 이더리움. 이더리움들 해킹 크게 당했었죠? 그러면서 하드포크에서 그 해킹을 무효화 시켰습니다. 하드포크에서 이더리움이. 그리고 하드포크 안 된 오리지널 이더리움 지금 누가 이어받고 있죠? ETC가 이어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인 거예요. 네. 그대로 이어받아서. 근데 지금의 이더리움은 그 해킹 때 그 해킹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하드포크 해갖고 그 트랜잭션을 그냥 무효화 시켜버린 거예요. 네. 강제로 빠져나온 거죠. 네. 그게 오늘날의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얘네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르가니제이션 또는 오르가니 뭐 아무튼 그런 단어를 쓰겠죠. 그래서 리오르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결국에는 이거는 하드포크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결국에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트랜잭션 기록된 거를 그냥 무효화 시키는 거예요. 없던 것처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약간 마이너들을 쓰는 거죠. 예, 채굴자들. 예. 이것도 뭐 마이너 쓰는 거예요. 결국에 채굴자 쓰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롤백을 이런 방법으로 시키자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CEO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은 이제 해커들한테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커가 가져간 돈을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약간 뭐랄까요, 비트코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하드포크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멋지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XRP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BTC래, 사실 BTC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포함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더리움도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XRP랑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롤백 부분. 롤백, 아까처럼 특정 트랜잭션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 BTC 오케이, 이더리움도 가능. XRP는 X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롤백이 안 돼요. 자, 이런 특성들로 인해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BTC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더리움도 역시 롤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어떨 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누군가한테 BTC,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가 잘못 보냈어요. 다른 사람 주려고 했는데 잘못 보낸 거야,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 세계의 금융이면 어떻게 하죠? 계좌이체 잘못했어요.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 막 얘기를 하겠죠, 다급하게. 저기요, 저 지금 송금을 잘못했는데, 계좌이체 잘못했는데 이것 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은행에. 그럼 은행은 기다려보세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기다려보세요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처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점점점 이런 의미죠. 그 계좌이체 잘못 받으신 분한테 전화하죠, 은행은. 그거 고객님이 잘못 보냈다는데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고객이 싫어요 이러면 못 돌려받아요. 돌려받기 되게 힘들어요. 막 그거 소송 걸고 해야 되는데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내가 원래 보낼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냈을 때 그 트랜잭션을 지금처럼, 약간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무효화시켜서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거 언뜻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장점은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 반면에 XRP도 볼까요? 같은 특성에 대해서 어떤지. XRP, 제가 지금 여러분 누군가한테 XRP를 한 1000개 보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제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 잘못 보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롤백이 안 됩니다. XRP는 못 돌려받아요. 그분이 안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트랜잭션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플 CTO가 얘기하는 그 단어 선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엘 카츠, 디터민 치면 나오겠지 뭐. 조알 카츠라고 했는데 디터민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 5월 4일에도 얘기했네. 디터민이라고 나오죠? 빰빰빰빰. 그리고 여기도 디터민이라고 나오죠? 이거보다 더 적절한 거 없나? 요거 디터민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결정론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전적 의미가 뭔지. 사전적 의미 보고 결정이라고 나오네. 이거 보면은 뭔지 모르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결정적이다, 무슨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와닿지가 않죠. 뭐냐면은 그거예요. 지금 아까 설명드리던 상황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XRP는 디터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트랜잭션이 한번 발생돼 갖고 그게 밸리데이팅,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서 원장이 기록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 기록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번복이 안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디터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특성을 디터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 있잖아요. 내가 XRP 잘못 보냈어. 리플사 또는 뭐 밸리데이터들한테
여러분 제가 XRP 1000개 소중한 제 거를 잘못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밸리데이터님들 투표해갖고 80% 이상 동의해갖고 이거를 무효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밸리데이터들 80% 이상 동의하면 기능을 추가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디터민 이 특성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번복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발생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 누구도 그걸 통제할 수 없어요. 그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록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절대 끝. 리프사도 못 건드리고 그 누구도 못 건드리고요. 밸리데이터들 80% 이상 투표해갖고 찬성해도 못 건드려요. 끝. 그냥 그걸로 끝. 더 이상의 논의 여지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면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은 우리가 막 XRP를 잘못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죠?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BTC나 이더리움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단점에서 이걸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 BTC나 이더리움은 단점이 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되고 XRP는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지만 그걸 비해 훨씬 많은 장점을 포함하는 특성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BTC, 이더리움 다 포함입니다. XRP. 자, 번복이 돼요. 트랜잭션을 조작할 수 있어요. 어떤 집단들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트랜잭션이 조작되면은 블록체인 자체가 왜 탄생했죠? 블록체인의 탄생의 의의가 뭡니까? 중앙화되어 있는 은행 같은 곳들이 본인들의 원장이 본인들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은행들 신용을 담보로 돈을 없던 돈도 만들어내고 이래갖고 금융위기 초래하고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해서 BTC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냥 너희 없이도 우리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분산원장이라는 서로 원장을 나눠 가져서 서로 조작을 할 수 없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직접 거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탄생을 했죠. 그거를 단어를 선택해서 얘기하면 무결성이라는 건데 그런 목적을 갖고 태어난 그 인간들 BTC, 이더리움이 오히려 조작이 가능해요. 특정 집단들에 의해서. 이게 앞뒤가 맞나요? 맞지 않죠. 그럴 거면 블록체인을 왜 써요? 그냥 은행 거 그대로 쓰면 되지. 은행께 차라리 비용 안 되지. BTC는 채굴해야 되잖아요. 이더리움도 채굴해야 되잖아요. 전기 요금 엄청 나가죠. 전기 생산하려면은 자연 파괴가 불가피하죠. 화력이든 뭐든 원자력도 어차피 당장은 파괴 안 돼도 사용한 플라토늄이나 이런 거 뒤처리하는데 자연 파괴 되잖아요. 결국에 방사능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채굴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고 그런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컨센서스를 하려면 되게 웃긴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조작이 어차피 가능하면 그냥 은행 기존의 디지털 방식 쓰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저렴하죠. 채굴할 필요도 없고 이미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이너들에 의해 하드포크 되고 그리고 마이너들에 의해서 새롭게 조직될 수 있는 리오르그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시파워가 없는 은행들이 쓸 수 있을까요? 만약 은행들이 채굴장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우리도 써보겠다, 해시파워 한 20% 30%까지 끌어올리면 쓸 수가 있겠지만 그 해시파워 레이트 없는 금융기관들이 BTC나 이더리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얘네들이 지 맘대로 트랜잭션을 되돌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믿고 쓸 수 있나요? 절대 못 씁니다. 반면에 XRP는 어떨까요? XRP 블록체인 탄생의 의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그 트랜잭션을 되돌릴 수 없어서 XRP를 잘못 보낸 사람은 발을 동동 굴리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XRP? 그런 경우에 되게 안타깝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잘못 받은 사람이 되돌려준다고 착하게 돌려주면은 그거 방법이 있기는 하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블록체인 탄생의 의의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겁니다.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고 분산환장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교한 거. 금융기관이 신뢰할 수 있나요? 이 블록체인 XRP를 쓸 때? BTC나 이더리움은 저런 식으로 트랜잭션 무효화를 시키는데 그거 믿고 어떻게 쓰나요?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특정한 권력을 지닌 집단들이 본인 마음대로, 본인 권한대로 뭔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이해관계자에서 벗어난 누군가는 되게 큰 위협입니다. 이거를 과연 믿고 쓸 수가 있을까? 네, 걱정이 되겠죠. XRP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관계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들. 밸리데이터 근데 특정한 집단이 이거를 점유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그렇게 독점 못해요.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조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밸리데이터들이 얘네를 왕따시킬 수가 있어요. 너희는 안 돼. UNL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각 노드들이. 그럼 얘네들이 아무리 막 본인들이 이 XRP 안에 밸리데이터들을 많은 양을 점유하고 싶어서 발악을 해서 막 800개, 1000개를 만들지라도 노드들이 UNL에 껴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걔네들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부러 악의적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은행도 역시나 XRP 레저, XRP 갖고 우리가 세틀먼트 하겠어, 브릿지로 써보겠어 했을 때 밸리데이터 돌릴 수가 있어요. 은행들이 직접.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은행들도. 나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검증하는 데 있어서요. 네, 열려있죠. XRP는. 그리고 디터민. 한번 발생된 거는 누구도 마음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특별한 권한을 갖고 이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더군다나 밸리데이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좋죠. 내가 이거를 쓰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이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참여자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변경할 때도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나도 이 XRP 레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융기관이 이거를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네. 이러니까 XRP가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리프사가 자신있게 주장하는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BTC가 정말로 이런 문제점을 벗어내지 못한다, 개선하지 못한다면 저는 BTC 사라질 거라고 봐요. 특정 최고 집단이 이렇게 해시파워를 이용해서 뭔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언제든지 하드포크하고 뭔가를 막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막 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태초는 아니죠. 태초는 아니지만 거의 최초급의, 조상급의 가장 유명하고 오늘날에도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건 비트코인.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거,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이란 게 암호화폐, 그러니까 화폐는 화폐잖아요. 암호 형태든 디지털이든 종이 쪼가리든 어쨌든 화폐는 화폐입니다. 화폐의 역할을 하려고 탄생했는데 저런 문제점을 안고 화폐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전히 생각이 똑같아요. 이런 문제 해결 못하면 쟤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문제점을 이미 진작부터 해결하고 있는 XRP가 그래서 더 금융기관들이 더 사용하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대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MF도 껴주고 있고 뭐 국제기구들 매번 말로 하면 입으로 말해봤자 아프기만 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공식적으로 IMF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놓고 뭐 국제기구 월드뱅크에서도 칭찬하고 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밖에 중앙은행들 40-50개가 같이 일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리얼하게 유스케이스로 쓸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그렇게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낸스 해킹 사고가 좀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바이낸스 해킹 사건은 관련해서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